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 감찰국이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이 대북 외교 역할을 복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중요한 대북 외교를 담당했지만 그가 재임할 당시 동아태국은 제외됐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감찰국은 27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동아시아 태평양국 감사 보고서에서 전임 스티븐 비건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 재임 당시 동아태국은 대북 업무에서 소외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비건 전 대북 특별대표는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하면서 북한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외교 활동을 펼쳤으며 동아태국은 북한 관련 활동에 의미 있게 참여하지 못했다고 동아태국 당국자들이 감찰국에 밝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동아태국 당국자는 대북 특별대표가 다른 나라들에게 설명한 미국의 정책 결정들을 제3국의 외교 상대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당국자는 동아태국이 대북 정책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 언론이나 연구단체 등과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 같은 업무 방식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중순부터 동아태국의 차관보 대행과 부차관보를 비롯해 국무부 내 한국 담당 부서가 대북 정책 활동에 참여했으며 비건 전 대북 특별대표의 사임 이후 동아태국이 대북 정책의 외교적 조율 역할을 재개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직 국무부 당국자들은 각 행정부마다 업무 추진 방식에 차이가 있다면서 이런 갈등은 흔히 일어난다고 평가했습니다. It's very common for there to be turf battles between the geographic bureaus at the State Department and other offices that have functional responsibilities. But this seems to be a magnified dispute.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국무부 내에서 책임이 나뉘어지면 관료주의적 긴장이 항상 있게 마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 특별대표가 다른 부서에 소속될 경우 동아태국이 원하는 만큼의 보고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특별대표나 무임소 대사 등의 경우 국무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하곤 해서 국무부 내 다른 사람들이 제때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동아태국과 대북 특별대표 간의 조율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would expect that they would. I think that that's simply the way that Secretary Blinken would want to operate. He's been there before as the Deputy Secretary, so I think that he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process. But again, I think that if things actually become very, very sensitive, whether it's North Korea or the Middle East or any issue, there's going to be a limited number of people who will know, and some people always feel aggrieved that they've been left out.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도 역기능이 많았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부서 간 긴장이 낮을 것이라며 고위직 가운데 외교를 잘 아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들은 관료주의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과의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하면서도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 문안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에 관해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고 말한 데 대한 VOA의 사실 확인 요청에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해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 배치된 미군의 안보를 증진하는 가시적 성과를 이루기 위한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의 일환으로 우리는 계속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을 향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지 않고 있으며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확인하고 북한이 미국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하며 한국, 일본 등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과 관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북한과 관련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올해는 이들 사건과 관련된 여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개인 등에 대한 형사 사건부터 북한 억류 피해자들의 북한 상대 민사 소송까지 여러 건이 있는데 올해 주목되는 판결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북한이 연관된 미국 법원의 판결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버질 그리피스 씨 사건입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돼 다음 달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최종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연설을 통해 약 100명의 북한인들에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제재 회피와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조언하고 북한의 암호화폐 관련 연구시설 설치를 위해 2018년 서울시장과 서울시정부 등의 도움을 받으려 한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혐의 중 국제긴급경제권한법 공모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최대 20년의 구금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법적 공방도 주목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으며 지난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 약 10개월째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 밖에 북한 해커들의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미국 검찰의 몰수 소송과 대북 제재 위반 기업들의 자금 237만 달러 소송도 올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북한의 700여일간 억류됐던 케네스 배 씨와 가족들의 소송도 최종 판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앞서 케네스 배 씨는 북한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북한 정권의 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735일, 2년하고 5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고요. 교화소 생활과 병원 생활들 오가면서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돌아와서 회복하는 여정들을 좀 겪으면서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 사실은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은 70년 동안 그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많아졌었고요. 현재 북한은 미국 해군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에 대한 배상금 23억 달러와 오토 원벼의 부모 5억 달러 등 약 37억 달러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추가로 패소 판결을 받을 경우 배상액 규모는 4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반북단체 자유조선의 일원인 크리스토퍼 안 씨의 스페인 신병인도 결정이 미 법원에 계류된 상태로 올해 안에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재판부가 만약 안 씨에 대해 송환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안 씨에겐 항소의 기회가 주어지며 이와는 별도로 국무장관이 신병인도 반대 결정을 내릴 경우 안 씨는 스페인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올해 지상이나 해상에서 다탄두 장착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올해 지상이나 해상에서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관련된 몇 가지 실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이어 북한은 고체연료 추진형 ICBM 시험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과거 연설에서 미사일과 관련해 이 두 가지 시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의회 하원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지지 서명을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법안은 과거 역사에 비춰볼 때 비논리적이고 잘못된 주장이라는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앤서니 홈즈 전 미국 국방부 대북특별보좌관은 3일 일본 니케이 신문 기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미국 의회 내에서 애매모호한 양보론을 제기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도록 일방적이고 전면적인 양보를 제공할 때만 북한과의 평화와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비논리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설령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미국의 모든 관여 시도를 좌절시킨 비타협적이고 부정직하며 변덕스러운 북한 정권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미국의 관여 제안과 지원 의사를 악용해야 할 나약함의 표시로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 주도로 30여 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지난해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법안 지지에 서명했고 이 가운데 20여 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